올라가자. 첫 번째 기사는 국회의원이 던진 떡밥에 많이 아팠다. 아 그거 나 진짜 나 읽으면 너무 화났어. 네, 이번 주에는 사실 핸드폰 받을. 아니 굳이 안 봤어요. 그 평범 미디어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보통 네. 유튜브를 화요일에 찍으니까 지난주 한 주간 올라간 기사들을 짧게 다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기사는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지금 민생당까지 이렇게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또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이내훈 씨 그러니까 프리랜서 만화가예요. 만화도 아 지금 정당 그렇게 거친 거예요? 네, 이내훈 씨 지금 정치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당이 사실상 폭망인데 네. 이제 그 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제3지대에 대한 그 약간 꿈이 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위원이다 이 1인 시위를 2년 넘게 하셨어요. 매주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 한번 올라가서 인터뷰를 했었고 이거를 기념으로 몇 년씩 한 1년 좀 지났나 1년이 안 됐구나 좀 지났는데 칼럼을 정기 칼럼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원고를 드릴 테니까 이게 제안을 해서 아주 흔쾌히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면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분의 칼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첫 칼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그 배달 라이더라는 그 이게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알바의 형태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라이더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전동킥보드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토바이 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차 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내훈 씨는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 경차로 왔는데 오토바이가 아니라. 보통 오토바이가 많은데. 한편이 없어요. 사실 배달의 민족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옛날에 중국집 있으면은 그냥 배달부를 약간 고용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가마꾼 그거야 맞아요. 인력거 뭐 이런 거 예. 다 받는 거야? 인력거 뭐 사실 이제 그렇지 시골에서 배달 라이드 하기 쉽지 않죠. 돈이 안 돼. 이거 잘 물어봤다. 근데 동의가 있잖아. 이제는 아예 형이 뭐 그런 그러니까 놀리는 뉘앙스로 물어봐도 반응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응을 그냥 진지하게 진지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 근데 난 의외가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편에 대해서 더 정보가 많아지고 있어. 형 내일 형 혹시 뭐 약속 없죠? 내일 아침에 바로 내가 양훈이 형 집에 가고 양훈이 형 같이 한 평을 할게. 아 한편에 가도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자고 볼 게 있는지 없지. 허 볼판이잖아. 형이 이제 그만한 이상 형은 이제 나한테 무조건 나랑 같이 무조건 한 편 가야 돼 이제. 네 다시 돌아와서 아 우리가 원래 이제 삼천포 토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야. 혜미야 너도 아니 이해해 줘. 잠깐만 얘기하겠었는데. 아니 원래 삼천포가 우리 아이덴티티고 우리가 다음에 하고.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지금 기사 소개 빨리 맞추고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 네. 우리가 맨날 양훈이 형 퇴근하는 시간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9시 40분에 시작을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 형이 와준 것도 고맙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신 마음으로 라면에다가 이제 상황김밥에다가 맞아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서비스를 고맙습니다. 배고파서 먹으니까 맛있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일을 이제 아무나 알바로 생각해서 이제 많이 뛰어들고 하는데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제 성범죄자 전과자들이 출소 후에 이제 전자발찌를 차잖아. 예.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뭐 하고 사는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일용직을 하더라. 그러겠죠. 너무 예상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기적을 찾는 법이야, 봐봐. 배달 라이더, 그러니까 그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용직을 하더라. 근데 어떤 기사가 있었어. 또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를 하더라. 그럼 성범죄자들이 배달 라이더. 성범죄자들 배달 라이더. 어. 기적의 논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네, 20대 여성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배달을 시켰을 때 성범죄자가 우리 집으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조수진 의원이라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업계든 어떤 분야든 끔찍한 범죄자는 다 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근데 배달 라이더라는 그 업무 특성상 특정 범죄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태가 있는 게 전혀 아니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배달 라이더 중에서 성범죄자가 있겠죠. 물론. 뭐 없겠지. 없을까? 많으니까. 있겠지. 네. 근데 그 무슨 데이터를 뽑아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거는 너무 진짜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지금 책임감이 이거는 결여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수진 의원이 전에 뭐 어디 기자였나요? 네, 기자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동아일보일 거야 아마. 중앙일보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 보수주의 기자 출신이고 뭐 21대 국회에서 좀 약간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노토리어스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이준석이랑 사이 안 좋고 네. 아주 알려진 사실이니까. 어,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국감 시즌 때, 네. 국정감사 시즌 때 국정감사 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건지 아니 뭔지 모르겠어. 네. 근데 이거를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서 받아가지고 기사를 쓴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어. 그 보도자료 방향성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형도 언론 내 문제도 꼬집고 야 보도자료 내니까 어째 일종의 교차 검증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내용 씨가. 그러니까 교차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기사를 남발해버린 그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는 사실 이제 되게 특정 직군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지금 힘들게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 라이더한테 이게 무술 짓을 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 사실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않아요. 딸배 이런 말도 있고 하시네. 왜냐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하잖아. 그렇죠. 이게 이중적인 건데 우리가 음식을 빨리 배달받기 원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배달을 건수가 많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돼요. 도로 위에 무법자 신호 다 어기고 맞아요. 막 빨간 분들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 그냥 아예 비상들을 킨 채로 부악 막 달려봐 진짜. 운전하는 사람 알 거야. 진짜 운전하다가 막 진짜 위험할 때가 있어요. 형도 안 해. 형도 네, 운전하니까. 그렇지. 운전하는 사람도 다 알고.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맨 앞에 있어. 횡단보도 그러니까 신호등 바로 앞에 있는데 꼭 배달 그 라이더 하는 새끼들이 그러죠. 좀 비하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난 새끼라고 하시고 맨 앞으로 와가지고 신호 바뀌기 전에 지들 좌회전을 가. 그건 그나마 양반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4차선 교차로에서 와 거기에 내가 지랑을 차였으면 진짜 어찔까 아찔하기도 하고. 그렇지. 잘 봐야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는 이게 약간 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배달 라이더 하는 분들의 공통된 패턴 부분이 있어. 패턴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몰리는 게 있는 것 같긴 해. 빨리 배달해야 되고 맞아요. 배달하는 건수에 그러니까 월급제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건바이가 있는 거. 그러다 위험하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운전, 그러니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아 그렇죠. 좀 약간 새끼로 했는데 어쨌든 그 배달 라이더에 대한 이미지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배달 라이더들 중에 성범죄자들이 많다? 이딴 식으로 명제가 이렇게 딱딱딱 돼가지고 기사가 나가니까 실제로 이내훈 씨가 그 전에는 고객들로부터 감사 문자라든지 이렇게 약간 보람을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기사가 나간 이후로는 이렇게 성범죄자일 수도 있으니까 막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체감적으로 자기 느낌이. 그러니까 직접 문 열고를 줄 수 있는데 놔두고 가라 하거나.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았다 해서 그때 좀 이렇게 많이 아팠대.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대. 네, 그런 이제 첫 칼럼을 썼고요. 이건 조선인들이 너무 경솔했어요. 네. 다시는 그런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칼럼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예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망감. 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만관부고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두 번째 칼럼이 나갔어요. 어제 네. 그제가 나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해당하니까 네.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감기 걸려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다 이제 올랐어요. 이제. 아니 옮는 감기는 아닐 수도 있어. 그래. 그럼 감기가 아니라 와이프는 안 걸렸잖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감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단순히 목이 아픈 거라고 할 수. 그래 우리 아들도 안 걸렸고 와이프도 안 걸렸고.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네. 두 번째 기사는 은행 말고 남친 부모한테 집값 빌리자고 입니다. 한윤아 네, 한연아의 뼈 때리는 고민 상담소 아마 56번째인가 그 벌써 오지. 한연아가 2년을 넘게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근데 나도 프리랜서 기자이신가요? 기자는 아니고 노동당 평당원이고 그다음에 진짜요? 알바노조 조합원이에요. 네, 아마 서울에 계실 거예요. 네. 이분도 1년 넘게 저희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각종 커뮤니티 상담 글이 있잖아. 뭐 고민 있습니다. 뭐 이런 글에다가 뼈 때리는 그 댓글을 잘 달더라고. 그래서 나 그걸 보고 착안해가지고 제안을 했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싶다. 노동당 당원이셨다. 예, 그분이 이제 56번째 사연으로 한 건데 동우 읽어봤어 혹시? 읽어봤죠. 네, 어떤 사연이었지? 그러니까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네. 모아놓은 돈으로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우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중요한 배경설 정보들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좀 있는데 기다려주세요. 네. 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보니까 네. 말해. 그냥 핵심만 말할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남친 부모님 돈 빼다 쓰자 이거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올해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 네, 예비 부부.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집. 같이 살 집이잖아. 그렇죠. 신혼집이잖아. 근데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큰 과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은행 대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그동안 모아놓은 돈 합쳐서 이렇게 플러스 은행 대출 받아 가는데 아니면 뭐 돈 많은 부모 쪽에서 이렇게 해줄 수 집을 있고, 해줄 수 있고. 집 해줄 거뭐 혼수 이렇게 한다잖아. 네. 혼수도 꽤 되잖아. 뭐 냉장고, 그렇죠. 세탁기 이런 거 해야 네.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너네 그 부모님한테 좀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으면 받는 게 아니라 갚을게. 우리 이자라도 아끼면 좋잖아. 신혼부부 때 돈 들어갈 일 많은데. 그렇죠. 이자라도 아끼면 좋으니까 은행이 아니라 훨씬 낫지. 너네 아빠한테 받으면 안 돼. 너네 부모님한테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야. 네. 근데 문제 뭐냐면은 이 여친이 네. 자기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얼마나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친이 그러니까 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친이 양해를 해주고 이해를 해줬대. 네. 그러니까 자기 여친네 부모님한테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해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돈은 그러니까 이게 부마다 다르겠지만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쓰는 건가요? 남녀. 소위 패턴? 네. 그러니까 용돈도 여성이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어떻게 하냐고 경제권을 이런 걸?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이 사연에서는 어떤지. 아니 결혼 아직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지. 결혼 아직 안 했잖아. 커플 아니에요. 근데 커플도 커플 통장 같은 게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쓰는 사람도 있어. 데이트 통장이라 해가지고 네. 그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게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 돈 반만 나누고 막 그 계좌 해지해야 돼. 그것도 귀찮은데 은행 안 가도 되지 요즘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번거롭게 하지. 결혼을 해서도 그 이제 공용 통장을 쓰는 뭐 이런 생활비 통장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내나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급이 남편이 탔다. 근데 아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내 그 경제권 갖고 있는 아내의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자동이체 이렇게 하고 거기 다시 뭐 용돈을 받는 사람도 많잖아.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남친은 여친의 그런 약간 요구사항, 자기 부모에 대한 대우 이런 부분을 다 들어줬는데 네. 여친은 그러지 남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오히려 남친이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그 너네 부모님한테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야 무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 돈 달라고 그러자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이래놓고는 남친의 부모한테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데 아마도 여친은 전통적인 패러다임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여자는 되게 쌍년이다. 쌍년? 그러니까 이제 한여는 쌍년이라고 했어. 사실상 네. 쌍년이 욕을 한 건 아닌데 거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네. 했고 왜냐면은 남의 부모의 돈을 호구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 부모님도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무슨 당연한 듯이 그냥 남친 부모님 돈 써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내가 그 남편 입장에는 파혼까지도 고려할 것 같아요. 파혼을 하라는 식으로 권했어. 네. 나도 나도 그 똑같은 생각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이런 여자라고.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해. 네, 어쨌든 네. 짬짬짬.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부부 그 두 분이 그 전통적인 그 문법에 서로 합의를 했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걸 합의한 상황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문법에 전혀 합의를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남자가 집을 해오길 바라는 거잖아. 네. 물론 이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님한테 빌리자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한테 빌리자는 명분이긴 하지만 이자를 아끼자 이런 거니까. 사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하지 부모님한테 집사하게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있는데 네. 애초에 서로가 얘기가 된 거야. 우리 힘으로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은행 그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 아끼자고. 사실 예를 들어 신혼부부한테는 국가적 혜택이 될 수 있는 공공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저금리가. 네. 저금리도 안 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남친이 빡쳐가지고 여친한테 정색을 했어. 정색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여라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한 게 원래 이렇게 결혼 준비하다가 의견 안 맞아서 파혼되는 커플도 꽤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출생 기조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네, 저는 이거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네이트 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네. 형 그 말하면 안 될까? 아니 말을 해. 네이트 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대와 계층의 이제 고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형이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형이 네이트판 많이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이제 그랬어? 많이 얘기했어 이거. 보는데 그 직장 메신저. 네. 네이트.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저도 뭐 결혼할 이제 연령이 돼서 할 수도 있는 연령이 돼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결혼에 관련된 거 보는데 봐요. 근데 저도 보면은 공감 많이 배우는 거 있죠. 남성으로서 나 아직도 여성들에게 잘 못하는 한국 남자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고 깨우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했는데 합의란 게 지금 전통적인 그런 상을 그 노멀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자 여자 그냥 50대 50이다 노멀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남자 여자 서로 그냥 얘기한 만큼 하는 거다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매번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남녀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정반대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좀 50대 50이 50대 50 그런 양원이 아니. 생각이 뭐 그렇죠. 근데 양원형 그 이제 네이트온을 보통 많이 쓰더라고 업무 토크방으로. 네이트온. 아이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맞아요. 다음 기사. 세 번째 기사. 경력이 없으면 면접장에서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이제 외부 칼럼, 정기 칼럼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네. 평범 미디어가 이제 컨텐츠를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외부 칼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이번에 4명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다 올라갔어 하나씩. 그 중에 한 명인 전상민 씨.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고 이분도 정당 활동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에 미래당 이렇게 했고 정치, 그다음에 정책 이걸 보는 눈이 있고. 근데 이제 30대 후반인데 85년생인데 아직 취업을 못 해가지고 취업 준비생인데 취준생의 입장에서 보는 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준생의 취준 이야기. 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건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제로 칼럼을 쓸 거고 물론 그것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역사도 구라서 역사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는 재밌겠네요. 평범한 미디어의 대표이시죠. 대표께서 진짜 엄청 당연한 거지만 물론인데 근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게 지금 노동당 당원에게도 받고 또 지금 보수 청년에게도 받고. 네. 보수는 아니야. 아까 그 바른미래당 민생당 이내우 씨. 반드시 보수라고 볼 수는 없을 거. 민생당 약간 중도라고 해요. 삼지대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아니 뭐 보수라면 보수라고. 그러니까 보수라고 단정지은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정치 성향을 고려해서 받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상 그다음에 이게 기성 매체에서 칼럼을 많이 써본 분들이 아닌 사람. 왜냐면 일단 우리가 원고료를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랑 연락이 됐던 사람들 뭐 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네.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 매체에서 많이 안 나온 컨텐츠가 좋잖아. 많이 안 써본 사람이 이렇게 좀 쿠세도 좀 좋을 것 같고 둘레주의 그렇죠. 소수자 정신을 지금 발현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가? 뭐. 네. 좀 이따 들레즈가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상민 씨의 첫 번째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전상민 씨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대한민국 정치권이 여야 갈릴 것 없이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내 표현인데 족도 모르는 것 같아. 족도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청년들의 현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기본적인 인식이야. 다 동의할까? 그렇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알지도 맞아요. 못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헛방 것만 내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있고 깝깝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면접을 나가면 분명히 신입 직원을 뽑는 뭐 면접인데 네. 뭐 계약직이든 뭐든 다 그런 면접인데 왜 웃는 거야 갑자기 예상이 그랬어. 예상이 되죠. 뻔히. 예. 그래 면접인데 경력 있는 신입. 너무나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기업 3개월짜리 뭐 계약직을 뽑는데도 막 50명이 몰리는데 그 50명 전부 다 경력이 졸라 많아. 그럴 정도로 취업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펙들이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렇죠. 치열하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 상향 평준화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 시장이 고단하고 힘든데 정치인들 뭐 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뭐 또 그러면은 또 이 꼰대 새끼들이 그 얘기하겠죠, 봐.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냥 어디 공장 가서 일하고, 노가다도 하고 그랬어. 하니까 요새 새끼들이 씨발 룸만 높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도 해. 그러니까 네. 정상면이 반론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태민 씨가 지금 이제 취준생이라 하실 수 있죠. 아 그러네. 취준생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이거 생각하는데 왜 취직을 못 할까? 물론 자리는 취직을 안 된다고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자리가 물론 그 자리가 좋냐는 것 좋은 게 아닌 것도 알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뭐 그러니까 취직하는 게 뭐 쉬운 여는 게 뭐 쉬운 것 같지만 또 뭐 일자리 질이 완전 뭐 갈수록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생각되는 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는 막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일자리에 대해서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는 구인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슨 뭐 항상 뉴스에 떠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직자랑 그런 어떤 회사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항상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취업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소위 말하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뭐 전문직 이 네 가지에 다 몰리긴 하니까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냥 약간 네. 그냥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이거에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문명론으로 연결되는 문명 네네. 시민에 되시는 건데 네. 뭐 이를테면 농업이 중요하다잖아요. 농업이 국가지 대사를 하잖아요. 농업?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지금 농업 국가는 아니지만 네, 식량 안보는 그래도 이제 중요하죠. 농업 당연히. 예. 그거 진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잃으면은 큰일 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저는 약간 국가에 많이 바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때, 욕망을 심어줄 때 이런 필수 산업에 대한 그런 욕망을 심어주지 않는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업이라든가 단순히 그냥 네. 네이버, 카카오, IT 또는 뭐 삼성, LG 이런 것만 심어주는 국가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국가 전반적인 비전과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위기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관해서 국가가 뭐 산업 배분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럼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일단 네. 생소하기도 하고. 대부분 뭐 혁신 뭐 융합 이러면서 IT 쪽에 대한 국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많지. 물론 압도적으로 이제 많지, 네. 압도적으로. 예를 들어 광주 전남 지자체 쪽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농사짓는 데가 많으니까 나름 지자체 쪽에서도 뭐 귀농 청년이라가 이런 사람들 지원을 하긴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농업을 하려는 그러니까 귀농이든 뭐 농업하려는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는 거랑 네. IT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아, 그렇지. 거지. 있다는 걸 말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IT 혹은 또는 제조업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등지시킬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지. 그렇죠. 뭐 IT 쪽으로 네. 그 이공계나 IT 쪽이 미래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후에 좀 이따 다룰 책에서도 그 얘기가 사실 다문적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다 사회가 심어준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잘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왜 이런 거 당연한 인간적인 요구는 안 들어주냐 요구를 해야 되죠. 어쨌든 좋은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욕망을 잘 배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누가 하느냐? 뭐 정치인이 할 수도 있고 교수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유럽 선진국이라든가 뭐 복지 잘된 보면은 분명 청년들의 시선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덴마크에서는 제가 실제로 MBC 무슨 다큐에서 본 건데 그때 한 16년도 15년도 그쯤이니까 좀 시간이 있지만 그때 덴마크에서 어떤 그냥 건물 벽돌 쌓는 노동자였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정확하지 않지만 300만 원 했다가 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때 의사가 덴마크에서 의사 받는 돈이 35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임금만 가지고 하긴 당연히 덴마크 여러 가지 복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전 그에 맞춰서 제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계속 중소기업 2년 있으면 뭐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계속 인서울 하려고 그러고 학생들을 그렇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네. 당연히 자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악순환인데 사람들의 이제 인식은 좁아지고 맞아. 이거 산업업계 분야든 아니면은 그 지역이든 불균형을 수정하려고 하는 공공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렇죠. 예. 예. 필요하고 그게 부족한 것도 이해하고 오히려 이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메가시티 한다고.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부분- 수도권 몰려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 해준 것 같고 다시 네. 돌아오면은 그래서 전상민 씨가 칼럼 말미에 언급한 게 청년 내일 채용 공제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은 자산 형성할 수 있게 적금을 이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서 적금을 이렇게 크게 돌려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공한 특별 적금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더 얹어가지고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목돈을 일단 말로 시드머니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시드머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묶여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맞아. 그렇지 2년 동안은 일단 있어야지. 그러니까 똥 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막 꼰대 같고 정치적인 뭐 파벌이 만연하고 막 이런 맞아요. 이런거나 아니 비전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월급이 적은데 2년간 묶여 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전상민 씨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거의 엄청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제도를 갑자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는 것도 좀 너무 무도한 짓이고. 아,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막 이제 자기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거는 아직 아닌데 그 해법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지 대통령은 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권에서 좀 더 청년들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좀 알아라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가서 좀 맨날 뭐 청년촌 은지랄만 하지 말고. 예. 청년들 현실을 좀 뼈저리게 좀 느끼고 그러니까요. 노력을 좀 해라 이런 그렇죠.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생내기처럼 뭐 청년 정치인 좀 몇 번 그거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 식 말고 네, 좀 더 잘 접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빨리 합시다. 예. 서울의 봄. 이석기의 내란 음모, 쿠데타의 ABC 보여줄게. 아, 네. 이석기는 그 이석기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이석기. 서울의 봄 11월 22일에 개봉을 했고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 재밌어. 일단 영화가 재밌어. 재밌고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쫄깃쫄깃한다고 긴박하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텐션이 네. 높고 네.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이번 영화를 꼭 한번 보면 좋겠고 봤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2.12 쿠데타를 다룬 거잖아. 근데 12.12 쿠데타가 아니라 왜 서울의 봄이냐?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전까지의 대학가 위주에서 일어난 이제 그 민주화 네. 운동 또는 뭐 회사운동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네. 왜 12.12 쿠데타는 사실 엄연히 말하면 서울의 봄 기간이라고 볼 수는 있어. 왜냐면 11.6 사건 직후부터니까. 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아닐 수도 그래서 왜 제목을 그래서 12.12 쿠데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서울의 봄 사실. 했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12.12 쿠데타에서 그 반란군들이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의 봄도 무산됐죠. 좌절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서울의 봄이고 맞아요. 그 서울의 봄을 본 리뷰를 기사로 쓴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규모 전면전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잖아. 맞아요. 탱크 몰고 와서 다 쏴버리고 막 이렇게 무슨 뭐 엄청난 총격전 백병전이 일어나고 막 뭐 이런 건 아니야. 네. 물론 이제 소규모 총격전이 일어났어.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이제 연행하기 위해서 야 임마 대통령한테 전화해봐 해서 정승화 총장의 그 부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서 같은 사람이 이제 전화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신군부 쫄따구들 총을 발겼거든.
그런 식으로 소규모 총격전이 있었어. 그래서 사상자가 있긴 있어. 2명인가 3명인가. 근데 엄청난 병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대치하는 거에 비하면 거의 이제 무력 충돌은 없었던 거거든. 12.12 쿠데타는. 맞아요. 총을 진짜 쏴서 쿠데타를 성공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압군과 반란군, 그러니까 이태신의 진압군, 전두광의 반란군이 서로 누가 더 많은 군사력, 병력을 모아서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느냐의 심리전이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서울을 포위하고 막아야 되잖아. 누구를 네. 포위해야 되고 누구 막아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야 우리가 뭐 1000명, 100명, 500명이 있는 부대가 우리가 더 먼저 서울에 온다? 아니다. 너네보다 우리가 더 빨리 온다. 누가 이런 먼저 병력을 그렇지. 빨리 그 드랍하느냐 이거에 그렇지. 대해서 또. 이런 심리전의 싸움이었어. 네. 그 사실 치열한 심리전. 제일 큰 문제는 저기 스포일러 조금만 잘 안 봤어요. 근데 해도 사실 되나? 이게 스포일러 해도 되나? 스포일러 이미 역사가 다 나와 있는데. 그 현대사 책에서 다 스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그 각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전혀 때문에 스포일러 그냥 네. 봐도 되고. 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형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령부든 사단이든 군단이든 그 군단장, 사단장, 사령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병력을 네, 실병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령관이 사단장 말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실병력이 주둔하는 곳의 이 음. 사람들이 대령들인데 그 대령급들이 누가 장악했다? 하나요? 하나회가 장악했다. 그렇지. 근데 줄다 하나에 서버린 거지. 그러니까 진압군의 핵심인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경사령관 네. 이태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산하 예하 부대가 전두환 하나한테 먹혀가지고 그 예하 부대 그 대령들이 쉽게 말해서 네, 그 새끼들이 그렇죠. 다 하나여가지고 말을 안 듣고 이제 배반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배반하고 항명을 하는 거. 너무 진짜 그런 과정이라서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어. 일단 정보전에서 이제 뒤졌고 그 이태신 쪽이 정보전에서 너무 뒤져버리니까. 정보전은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네. 그 이태신을 놓고 전두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그 이제 그 도청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1.6 사태 직전부터 전두환이 그러니까 1979년 3월부터 이미 보안사령관이었어. 그렇죠. 박정희 정부 내내 신임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뭘 했냐? 합동수사본부장을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싼 김재규를 수사하는 그 직이었고, 그 다음에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 맞아요. 그 당시에는 유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었어. 이 유고시. 네. 원래는 합참의장이 돼야 맞는 건데 합참의장이 그때도 있었어. 근데 허수아비적인 부분이 컸고 90년대 넘어와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방식으로 좀 군령권이랑 이제 인사권이 있는데 네. 군령권을 합참의장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전시나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났을 때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네. 합참의장,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통해야 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 말고 이런 문제는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데, 그때는 80년대 그 당시에는 합참의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 계엄사령관도 육군참모총장이 한 건데, 어쨌든 육군참모총장 정서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제1인자였고 2인자는 바로 사실상 전두환인 상황인가. 최규환 다 알잖아. 그렇죠. 다 알잖아. 그냥 권한 허수아비였고. 허수아비죠. 실제 12.12 쿠데타 이후에 5.17 쿠데타 또 일어났잖아. 그래서 바로 다 끌어내렸잖아. 국가원을 네. 당했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병력을 누가 더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모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야 우리가 100명 모았다. 너네 50명밖에 안 되지? 포기합니다. 지지치고 수건 던지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지를 찾고 네. 그런 영화고. 근데 이제 정우성이랑 이제 이 영화를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내놓은 이야기도 내가 좀 썼는데, 이게 이태신 장군을 정의롭게 묘사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렇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되게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굴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이태신 장군을 보여줬다. 그래서 동욱이 흔히 말하는 군상극이다. 인간 군상극. 그렇죠. 12.12 쿠데타가 습격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대응을 여러 대응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누구는 누구는 고민하고, 줄대고 이제. 누구는 이제 빨리 판단해서 급하게 저항이라도 해보고 네. 이런 이제 군상극이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정우성이 하고 음. 정우성의 생각과 김성수 감독의 생각은 좀 달랐어. 김성수 감독은 그 12.12 쿠데타의 진상을 90년대 중반에 알게 됐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번에 너무 쉽게 먹혔다. 그러니까. 그런 어이없는 군인들한테. 음. 그래가지고 근데 12.12 쿠데타와 관련된 이 시나리오를 2017년, 18년에 받았는데 진작 받았는데 바로 영화화를 못한 이유는 이거를 영화화하면 그냥 12.12 쿠데타 그 주역들을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되니까. 근데 이태신 장군,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태환 그 당시 수경사 사령관인데 그 여기에 맞선 장군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대. 그래서 이 12.12 쿠데타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아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한 이 군인들의 서사를 쓰면 좋겠다. 즉 12.12 쿠데타의 주동자들은 악, 이태신은 선, 이 선악구도를 명확히 해서 이 선이 끝까지 활발하게 저항하는 게 핵심이죠. 이 영화에. 예. 그 얘기를 김성수 감독이 한 거지. 그러니까 정우성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악하고 누구를 정의롭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맞다 그랬어. 김성수 감독은. 생각이 좀 다른데 나는 그 정우성 배우와 김성수 감독의 그 생각과 취지가 둘 다 반영된 영화라고 생각해. 응, 나는 생각이. 그냥 그 뭐지 뉴스에서 지나치다 카피만 봤나 타이틀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기에 그 미생의 그 과장 나오잖아요. 아 예, 그게 정우성 정장이 이성민. 네. 이성민 근데 뭐 얘기하면서 뭐 시사회 때인가 저는 기자 간담회 때인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뭐 감동적인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잡혀가잖아 정우성 정장이. 그 이성민이 잡혀가는 역할이. 하극상을 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성민이 정우성 정장 역할이. 그러니까 계급이 훨씬 낮은데 이게 계엄사령관. 오히려 당해버렸잖아. 하극상이지. 그래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성민이 실제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러니까 역사니까 한국에서도 뭔가 느낀 바가 뭐 있어서 그러나 싶어요. 맞겠죠. 아 영화가 분하잖아. 분해 되게. 그치. 그래서 안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까. 그러니까 거기 박병식 씨가 그 남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한줄평이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사악한 바보들에게 딱 이 문장을 했는데 그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석기 내라누모 이거는 왜 했냐면은 이석기가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폭력과 무력으로 찬탈할 수도 있다고 상정해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을 꾸몄다고 음모했다고 현지 국회의원이었는데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구속을 시켜가지고 징역 9년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물 표현, 뭐 이적 표현물 소지했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징역 9년이 나왔는데 말도 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그 국가보안법도 나는 그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일단 봅시다. 이석기가 내란 선동하는 거 선동이 되냐? 손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봐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떤 한 강의실에서 야 남북한 관계가 급변하고 있어. 야 만약에 유사시 뭔가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KT 통신망 너 저거 부셔. 뭐 그다음에 저기 뭐 기름 모아져 있는 유류 시설 저거 파괴해. 비비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사실이야. 그 인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야 저 또라이들 아니야 비판하는 건 오케이. 네. 근데 야 이거 쿠데타 모이다. 이거 내란 모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아직도 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석기가 나왔어. 진짜 나지 그 현지 마치고 나왔는데 이석기가 무슨 장군도 아니고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근데 무슨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뭐냐 이석기가 만약에 이석기 그 당시에 RO라 그래. 지하 비밀 조직 RO 뭐 네.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즘 이런 해가지고 RO라 그러잖아. 네. 이석기 일당이 무기를 밀수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밀수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무슨 뭐 그 커넥션에 있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밀수한 연락 그 하는 흔적이 있거나 그 밀수 플랜을 짠 문서가 있거나 또는 경호업체 출신 또는 가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 힘센 남자들 한 50명 수부대 출신은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 50명을 다 이렇게 매수해서 걔들한테 쇠파이프를 지어주고 동시에 국가기관에
야 우리 야 습격하자 라고 모의한 텔레그램 단톡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 근데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이 새끼들 국가기관을 내란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나랑 지금 동욱이랑 양훈이 형이랑 휘민이가 뭐 넷이 모였잖아. 야 우리 있잖아 밖에 나가서 야구 방망이 4개 들고 영상으로 쳐들어가자. 광주시청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 몰래 예.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거야. 무기가 많이 없으니까 예. 경비관 이렇게 조지고 뭐, 때려 광기정시장 이렇게 하자. 강기장 강가불장. 그러면 그러니까 광주시의 그런 통치권을 쿠데타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냐 이거야. 없죠. 이게 1번이야. 없지. 아니 근데 하다못해 AK47 구매를 한 흔적이라도 있는데 그것도 없고. 어쨌든 총기라도 총기로 네. 무서워지는 거지. 맞아요. 그런 게 없고. 2번.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 그냥. 그럼 병신이. 형 그럴 거면은 형 있잖아 그냥 있잖아요. 진짜 형 우리 정의당 당원들만 모아가지고 하면 돼 그냥 전복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석기 내라는 뭐 얘기를 왜 앞부분에 썼냐면 네. 그게 내란이 아니라 진짜 내란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 기수야 기수. 내란을 하고 성공했지 심지어. 내란의 성공 사례가 뭐지? 12.12 쿠데타 나왔고 그렇지. 또 뭐지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박정희 5.16 쿠데타. 말 5.16. 실제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사례가 있다고. 그렇지. 야, 이석기 내란 음모 아니고 그 내란 실제 사례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아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여기잖아. 재밌겠다. 잘쓴 같이 한번 봐봐야 되겠다.